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평화의 모색 관련된 부분 할게요. 국제연맹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 나가기 전에 제가 좀 양해 말씀 드리자면, 지금 화면이 약간 제 얼굴이 좀 크게 보일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PC캠을 통해서 이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PC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글쓰기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면을 이렇게 앞으로 세워가지고 써야 하기 때문에 불편해서 그래서 제가 그 앞부분에 이제 좀 비치려고 웹캠을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좀 싼 값으로 구입하려고 10,000원대를 구입했더니 이게 화질도 별로 안 좋고 각도 조절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20만 원 투자해가지고 좀 더 이제 괜찮은 걸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 주까지만 요걸 하고 이 캠으로 사용하고 다음 주엔 좀 선명한 화질로 밝은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제 제 얼굴 보려고 한 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강의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 일단 서브노트를 이제 볼게요. 자, 여기 서브노트 이제 그 평화의 모색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하면요. 자, 국제연맹인데 국제연맹은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목표가 세계 평화와 인류 문화 향상이라는 2대 목표를 내걸고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구성은 총회, 뭐 이사회, 그 다음에 이제 상설 사무국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여기는 활동은 안 나 있는데 뭐 군비 축소나 국제 분쟁의 어떤 평화적 해결, 그 다음에 안정 보장, 그 다음에 문화적 교류나 인도적 그 어떤 사업의 전개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기억할 것은 이제 한계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독일과 소련의 가맹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제창국이었던 미국도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래는 이제 윌슨이 민주당이었잖아요. 자, 근데 공화당으로 바뀌었어. 공화당으로 정권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바뀐 정권에서는 뭘 내걸었냐면 이제 예전에 고립주의 외교 노선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이제 참여를 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리고 내용상 큰 결함도 있었는데요. 가맹국에 대한 구속력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이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참가국은 임의도 탈퇴할 수 있었고 특히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 국가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경제 봉쇄 정도밖에 없었다. 예, 군사적인 어떤 조치가 없죠. 지금처럼 유엔군이 파견되거나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로 남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장 조약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조약도 있는데, 자, 이때 이제 그 1차 세계 끝난 다음에 각국이 이런 여러 가지 조약을 통해서 국제 질서를 뭐냐면 지키려고 했거든요. 자, 물론 이제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로카노노 조약이야. 로카노노 조약. 자, 이 배경은 뭐냐면 독일이 이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1923년에 프랑스가 독일의 최대 공업 지역이었던 루르 지방을 점령을 해요. 음. 이 루르 지방이 이제 석탄 생산지로 되게 유명한 곳이죠. 자, 그때 이제 독일 외상이었던 스트로제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하죠.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은 외상도 했고 또 수상도 했어요. 그래서 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어, 체코 사이에 이제 맺어졌는데 이 노카우즈 조약의 내용이 보면 프랑스와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을 준수할 것이며 협정국은 모든 문제를 군사적인 것들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으로 하자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결과 고전국들의 어떤 적대 의식이 해소되고 독일의 이제 국제연맹 가입이 구현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켈로그 브리앙 조약 볼게요. 켈로그 브리앙 조약은 켈로그와 브리앙이 맺어졌다고 해서 켈로그 브리앙 조약인데 켈로그 미국의 국무장관이에요. 그리고 브리앙은 프랑스의 외무장관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도해갖고 이제 두 명이 주도해가지고 뭐냐면 맺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국가의 정책 수단에서 그 당시 전쟁을 적극적으로 배제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쟁하지 말자 해서 부전조약이라고 하죠. 부전조약. 예. 또는 파리조약이라고 해요. 파리조약. 파리에서 맺어졌기 때문에. 근데 뭐 파리 조약은 뭐 잘 쓰지 않죠. 왜냐면 파리에 너무 많은 조약들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효조국 불행령 조약, 부전 조약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도 단서가 있어. 참가국들이 국가 안보 또는 중대한 국가 이익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부전 조약의 내용이 유보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주관적이죠. 국가 안보나 중대한 국가 이익의 경우 자기가 이제 그게 국가 안보에 걸리거나 그다음에 중대한 국가 이익에 걸렸다. 그러면 그냥 이 조약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협정을 위반할 경우에 제재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효성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전쟁을 안 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죠. 근데 이것도 이제 뭐냐면 히틀러가 이제 군비를 이제 다시 증강하니까 뭐냐면 모든 그 국가들이 지키지 않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독일의 배상금 감축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뭐 도스만, 영한, 로잔의 그 내용들이 쭉 있는데 요걸 이제 알기 전에 이제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걸 왜 그 독일 배상금 감축이 되게 중요한가 그걸 좀 보면 여기에 이제 미국이 개입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도스라든지 영이라든지 그 사람들 다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 독일 경제나 이런 그 배상금 문제에 개입을 하면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뭐냐면 제안들이죠. 그래서 요 내용들인데 자 그러면 왜 미국이 그렇게 개입을 했냐 독일의 배상금 문제에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자, 그 심화규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735페이지 펴보세요. 자, 1차 세계대전에 큰 이익을 받았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원래는 참전을 안 하다가 나중에 참전하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미국은 이제 그 당시 그 연합국 측에 여러 물자를 갖다 팔았어. 무기들요. 예. 그래서 그 당시 그 대전 전에는 채무국이었어. 35억 달러인데 그 대전 후에는 채권국으로 바뀌죠. 채권국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채권국으로 바뀌면서 125억 달러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채무가 채권국에서 바뀌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이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 금이 이 당시 누구한테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한테 넘어갔다 보시면 돼요. 미국한테. 미국한테 넘어갔다. 미국의 군사 문자를 팔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금을 자기한테 가져가는 거야. 예.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근본위 국가를 이제 더 바탕으로 해서 그 달러를 이제 발급을 한 거죠. 신용도 있는 달러를.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금융의 중심지도 예전에는 영국의 런던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미국의 뉴욕으로 바뀌게 돼요. 음.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부터 막대한 이제 전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미국의 여러 부채를 이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채권을 이제 그 뭐냐면 물품 대금 같은 걸 지불해야 되는 거야. 지금 외상으로 나중에.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 끝난 도중이 끝난 직후에 돈이 없는 거야. 돈이. 그러면 어디에서 받아야 되겠어요? 독일에서 받아야 독일 배상금을 가지고 뭐냐면 이걸 뭐냐 또 받아서 일부는 자기 경제에 돌리고 나머지는 미국한테 미국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미국이 그 문제는 독일이 이제 배상금이 너무 많고 그리고 독일 경제가 개판이기 때문에 이 도저히 이제 뭐냐면 그 더 이상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못 받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럼 미국이 자기가 영국과 프랑스에 꿔준 돈을 받으려면 당연히 요 배상금 문제, 독일 배상금 문제 개입할 수밖에 없겠죠. 독일에 일단 돈을 받아내야지만 나도 자기도 이제 영국과 프랑스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미국이 개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도주안과
영안을 이제 제시를 해요. 먼저 1924년에 도주안을 이제 제시했는데 2억 달러 차관으로 독일의 마르크화를 안전시키고요. 참고로 이때 마르크는 가치가 확 떨어졌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그 당시 마르크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였어요. 그럼 안정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2억 달러 차감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금을 사는 거야. 독일 은행에서, 독일 중앙은행에서. 그리고 독일 마르크를 새롭게 만들죠. 랜드마르크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정화시킨 다음에 앞으로 5년간 배상액을 좀 논의를 통해서 다시 조절하자. 아, 그래서 이게 도주안이에요. 그걸 이제 하고 또 이 도주안을 좀 보완시킨 게 뭐냐면 영안인데 이건 이제 영이라는 사람이 제시했다고 해서 영안이라고 하죠. 배상금이 너무 많다. 그래서 배상금을 4분의 1로 감소시켰어요. 이 지불 연한도 1959년까지 연장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총액도 감해주고 이거 지불 연한도 1959년으로 연장시켜서 뭐냐면 좀 독일이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이게 영안이에요. 자, 여기까지 했다가 나중에 이제 대공황이 일어나죠. 그래서 공항은 이제 뭐냐면 이제 국제적 문제가 되면 이제 열강제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 대통령인데 몰라토리움이라는 걸 뭐냐면 선포해요. 이 몰라토리움은 지불 유예란 뜻이야. 디폴트란 말 들어보셨죠? 디폴트라는 건 아예 지불을 안 하겠다는 거고 이 몰라토리움은 지불 유예하겠다. 보통 이 몰라토리움을 선포할 때는 채무국이 채권국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갚겠다. 근데 이제 이 후보 몰라토리움은 거꾸로 채권국가였던 미국이 채무국가였던 영국과 프랑스 같은 여러 나라들에게 이제 선포를 해서 1년 동안 상환을 안 해도 된다. 정부 간 채무는. 그래서 좀 더 약간 그 대공황에 어려움에 빠져 있던 나라들을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 후보 몰라토리움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잔회의 때는 1932년에는 배상금을 44분의 1로 감소시켜요. 그것도 이제 대공황 때니까 그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경제 회복 때까지는 보조를 해주겠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했는데 이걸 이제 아예 그냥 히틀러가 집권하자 그냥 무산시켜. 우리 돈 못 주겠다.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 보상금 문제, 배상금 문제는 한 문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요 과정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 다시 돌아와서요. 군비 축소 문제를 볼게요. 자, 이 군비 축소 문제는 이제 그 당시 20년대 30년 거쳐서 뭐 워싱턴 회의, 제네바 회의,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런던 구축 회의 등등등 이런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워싱턴 회의와 런던 군축 회의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워싱턴 회의를 볼게요. 이 워싱턴 회의는 1921년에 뭐냐면 개최했죠. 누가? 미국이. 미국이 개최했는데 누굴 견제하려고 하냐면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어요. 일본을. 그래서 일본이 그 당시 태평양 지역에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 세력을 견제해서 태평양 지역에 미국 중심의 어떤 그 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베르사유 체제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 워싱턴 회의는 이 워싱턴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워싱턴 체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건 미국 중심의 어떤 태평양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이 워싱턴 회의는 그 안에 세 개의 회담이 있어요. 군비 축소 회담과 그다음 9개국 회담, 그다음 4개국 회담 이렇게 세 개의 회담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심화 규제해서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733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제가 더워가지고 자, 여기 이제 워싱턴 회의 같은 경우에는 주요 내용이 뭐냐면 배경은 이제 아까 지금 얘기했죠. 일본이 이제 22개 요구 같은 중국의 우월적 지휘학과 및 경제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이 러시아 혁명 후에 북만주나 시베리아 지역에 야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적군을 이제 견제하려고 미국이 요청했던 시베리아 출병했는데 문제는 미국이 원하는 만큼
병력을 더 파견했어. 그게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 볼 때는 오히려 이게 반갑지 못한 거죠. 그냥 견제 정도만 하면 되는데 아예 그 연해주 지역을 장악할 목적으로 병력을 파견한 거예요. 자,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일단은 4개국 조약을 맺게 돼요. 자, 4개국 조약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렇게 해서 4개 나라가 태평양 지역에서 기존의 영토 부유권을 인정해 주겠다. 그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9개국 조약은 중국과 관련된 내용인데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가 중국의 영토와 보존, 특히 이제 미국이 예전부터 강조되는 원칙이 있어. 문호개방 원칙이에요. 이 문호개방 원칙.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요건 좀 약간 추후에 좀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미국한테 중국한테 강요했던 21개조 요구를 철회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가 파기되냐면 영일동맹이 파기되죠. 영일동맹. 그래서 영국과 일본 간의 동맹을 파견해서 그 당시 미국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를 확립을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 군축회담에서는 그 당시 주륙함의 비율을 5대 3대 3대 1.75대 1.75 주셔요. 그래서 미국이 5, 영국이 5, 3, 프랑스가 3, 그 다음에 일본과 이탈리아가 1.75.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상당히 뭐냐면 불리한 조약이죠. 자, 근데 여기 주력하는 게 뭐냐면 여기 항공모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공모함은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전함이라고 쓰시면 돼요. 전함. 제가 예전에 한번 잘못 설명했는데 지금 주력함은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은 아시죠? 비행기 타고 비행기 싣고 이제 뭐냐면 떠나는 큰 배를 이제 항공모함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전함이 주력함이었어요. 전함이라는 건 뭐냐면 그 배수량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상당히 5만 톤 이상, 10만 톤 이상 돼야지 전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큰 나리배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큰 뭐냐면 대포를 싣고 적의 함선을 공격하고 적이 공격해도 몇 방 맞아도 끝도 없는 그런 배가 전함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거항 거포주의라고 해갖고 큰 함선에 큰 포를 뭐냐면 장착해야지 해군력이 높다, 해군이 강하다 이렇게 인식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전함이 있고 그 전함보다 좀 약간 배수량이 떨어진 게 순양함이고 순양함보다 좀 떨어진 게 구축함, 호위함, 이렇게 초기함 이런 순서로 쭉 나가죠. 이런 것들 이제 전함 이후부터는 보조함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당시에 또 항공모함이라는 게 있어요. 항공모함의 어떤 그 비율도 정했어요. 항공모함의 그 어떤 내용도. 그래갖고 군축회담에 그 항공모함이 들어갔는데 항공모함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아직까지 초창기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은 이제 전함을 대신 만드는 대신에 항공모함을 집중 좀 만들기 시작해. 일본 애들이 여기에서. 자, 그러면 일본이 왜 이렇게 불리한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였냐? 이거는 일본사 할 때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이제 수상이 시데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데하라가 그 당시 그 미국과 협조 관계 유지해서 경제를 이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군부로부터 상당히 반발을 사게 돼요. 이것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군축회담이 끝났고 그 결과 영향을 보면 일단 그 중국의 영토 보전, 기회군 등 문호개방이나 명목 아래 미국의 요구가 이제 관철돼서 미국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 워싱턴 체제가 형성이 됐죠. 그리고 일본의 군부의 어떤 불만을 사게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본의 오이도 사건이나 이이주 쿠데타 이런 거와 연결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일본사 할 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 번의 군축회담이 또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제네바에 대해서 1927년에 보조한 비율을 정하기 위해서 이제 소집을 했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불참석과 미국, 영국, 일본의 대립을 결정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1930년에 런던 구축회가 또 열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경제공황에 따라서 군비 지출의 상값이 필요해. 왜냐면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요때 앞에서 제네바 회의에서 못했던 것을 제네바 군축회담에서 못했던 것을 정하게 되죠. 요때 보조함 비율, 보조함이라는 건 전함 밑에 있는 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순양함, 초계함,
뭐 구축함 이는 좀 배수량이 전함보다 떨어지는 그 배들 얘기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 1번 이거 10대 10대 7 이렇게 정했죠. 이렇게. 자, 이것도 당연히 이제 뭐냐면 군부의 반발사죠. 근데 이게 통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외상이 누구였냐면 시데하라야. 시데하라의 어떤 협조 외교가 작용됐다. 이 사람은 이제 수상일을 했다가 또 외상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외상이 이제 하마구치 내각이었는데 그때 외상이 시데하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나베이에서 이제 해군 외에 모든 군비를 축소를 토의했고요. 그렇지만 시틀러가 이제 1933년에 정권을 장악하고 군비 확장이 되면서 이제 그 각국의 주요 관심사가 시틀러 군비 확장이 되겠죠. 예, 그걸 막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군축 회담은 안 하고 오히려 이제 군축 팽창 정책을 이제 추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파악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후 그 1차 세계대전 전후 이제 뭐냐면 어떤 여러 가지 유럽사의 변화상을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부터,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게 시작되는 그 중간 사이, 약 한 18년 동안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1918년부터 1939년까지를 보통 우리는 간정기라고 해요. 정간기라고 해요, 정간기. 정간기 뭐냐면 전쟁과 전쟁의 중간 사이라는 뜻이야.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중간 사이 그 18년부터 해서 39년 요 사이를 정간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간기 때 여러 사회적 변화들이 일어나요. 사회 정치적 변화들이.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좀 몇 번 언급됐었어요. 그러면 정간기 때의 그 유럽의 어떤 지도 상황을 좀 보면요. 자, 정강기 때 이제 내용이 이제 베르사유 체제에 의해서 결정됐던 내용인데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잠깐 지도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강기 때의 지도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에서 2차 세계대전 국제 그 지도죠. 유럽의 지도인데, 요 지도가 예전에 한번 시험부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여주고 요때 상황에 대해서 맞는 거,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때 상황을 이제 쓰면 정강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 지도도 좀 약간 눈여보시고요. 여기 지도 보시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독립된 상태였죠. 이거 폴란드는 기본적으로 내륙국이었지만 여기 단진에 의해서 뚫려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요 동프루시엔 지역하고 요 독일 본토가 떨어진 상태였죠. 예, 요거 이제 보시면 이거 정강기 지도다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강기 때 어떤 이제 그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나 요걸 이제 좀 보면요. 자, 이거는 제가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정강기의 변화를 대충 정리를 해볼게요. 정강기라는 것은 전쟁과 전쟁 사이 중간, 1차 세계, 2차 세계 중간 사이를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한 처럼 몇 년에서 몇 년? 정강기 때는 1918년에서 1939년이죠. 요 사이에 이제 있는데 일단은 이때 이제 대중사회가 형성됐어요. 이 라디오가 이제 널리 보급되고 그러면서 대중사회가 이제 형성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대중민주주의가 형성됐다. 이 대중민주주의가 형성되는 것이 뭐냐면 보통선거권 때문에 보통선거권.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의 보통선거권이 널리 확산되죠.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제 국가가 소멸돼.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뭐 이런 러시아 같은 나라죠. 혁명이나 이제 전쟁에 패배로 해서 이 전제 국가가 소멸돼요. 그 자리에 이제 신생 민주국가가 탄생되죠. 근데 이런 신생 민주주의 국가는 영토 분쟁 때문에 발칸화돼요. 분쟁 지역으로 바뀌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복지국가 개념이 확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제 좌파 정당들이 등장하죠. 예. 그래서 노동당이라든지 삼인당이라든지 그 영국의 노동당, 뭐 독일의 삼인당 같은 그 정권들이 집권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쭉 해봤어요. 요거 특징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이제 넘어가서요.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정관계의 특징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 민주주의가 발전됐다. 그래서 민주주의 기반이 확대해서 독일, 오스트리아, 투르크 같은 러시아 같은 재정이 무너지고 대개 러시아를 경우 제외하고는 어, 그 소비에트 연방이 성립된 거 제외하고는 다 민주공화국이 수립됐고요. 신생국도 민주공화국을 채택했다. 그다음에 정치 체제에 있어 정치에 있어서 공화제가 늘어났고 민주주의가 택하는 나라들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정치적으로는 제한 선거가 없어졌고요. 남녀 간의 어떤 보통 선거가 일반화되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뭐냐면 남녀가 보통 선거가 시작됐죠. 근데 이제 예외는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좀 한참 늦었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프랑스는 이때까지 남자만 선거권을 줬어요. 여자들은 안 줬죠. 근데 여자들이 주기 시작한 거는 몇 년이냐면 전쟁 끝난 다음에 그때 2차 세계대전 끝난 쯤에 1944년인가요? 그러니까 거의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44년인가 46년에 줬어. 그때 드골 대통령이 왜 줬냐면 사회주의 확산되니까 사회주의 정당을 집권을 막기 위해서 여자들한테 투표권을 줬어요. 여성들은 보수적이고 안정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당에게 표를 던져주지 않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준 거야. 그래서 프랑스가 상당히 늦었다. 이것 좀 기억을 해두세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정치에 있어서 대중의 발언권이 강화됐죠. 보통 선거권이나 뭐 대중 매체 발달 이런 것들과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산계급이 제한된 민주주의에서 대중민주주의가 이제 발전됐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민주주의가 발전될 수 있었던 배경은 요 보통선거와 관련돼 있다. 요 내용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요게 더 살펴볼 것이 여자들이 보통선거 이제 얻게 되잖아요.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요와 관련된 내용인데 참정권 운동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좀 약간 보고 넘어갈게요. 심화규제 잠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738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세계 각국의 여성 참정권이 이제 얻었던 21세 기준으로 어떤 순서들 쭉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되게 보면 앵글색슨 국가들은 좀 빨라요. 여성의 참정권이. 근데 나틴게얼의 그 국가들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28년 이후에도 볼 수가 없어. 뭐 이탈리아, 뭐 프랑스 이런 데는 없죠. 예, 그래갖고 좀 상당히 늦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 명의 이제 뭐냐면 그 여성 운동가들이 나오는데 이들 운동가들은 대개 보면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속해요.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그 제가 이제 나중에 따로 이제 설명을 할게요. 특별 수업으로 해갖고 할 텐데 일단 여기에서 자유주의 페미니즘 초창기 여성 페미니즘 운동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페미니즘도 1세대 페미니즘, 2세대 페미니즘, 3세대 페미니즘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참정권 운동은 1세대 페미니즘이에요. 1세대 페미니즘. 그래서 참정권 운동하는 과정에서 여자들이 좀 가격한 양상을 보여요. 국회에 들어가서 뭐 그 방화를 한다든지 공공기관 방화를 한다든지 이게 이런 모습들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1세대 그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상당히 가격한 걸로 이렇게 파악하신 분도 있는데 실제로 여성 운동사에서 볼 때는 그 자유주의 페미니즘, 특히 1세대는 그렇게 가격한 게 아니에요. 상당히 보수적인 운동이에요. 그 주체들이 백인 여성들이었고 중산층 여성들이었고요. 참정권을 얻자마자 그 가격함이 없어졌어. 그래서 요조숙녀처럼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루셈부르크라는 사람이 비판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 참정권 운동 때는 상당히 가격한 양상을 좀 보였다. 그래서 그 가격한 운동 양상을 그 관련된 내용을 여기에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에멀라인 팽크 허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영국의 여성 운동가죠. 그래서 이제 그녀 딸과 함께 여성 참정권 획득을 목표로 해서 1903년에 여성사회 정치 연합을 조직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런 바탕으로 해서 영국 정부는 그 당시 1918년에 3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선거권을 줬고 결국에는 28년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줬죠. 자, 그 다음에 그 여성 참정권 운동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메리 울스토크 레프트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여성의 권리 옹호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이 책을 통해서 여성 참정권 운동에 어떤 원동력을 제공해줬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사람도 여기에 이제 힘을 보태줬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성 참정권 운동은 그 1차 세계, 그러니까 19세기 말에부터 해갖고 20세기 초까지 진행됐던 그 당시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1세대 운동이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를 들어갈게요. 자, 그 사회적으로 보면 대중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죠. 특히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졌다는 거. 그다음 20세기 때 시민사회, 즉 부르주아가 지배한 사회의 대중적 민중적 성격이 가미돼서 대중사회적 성격이 강해졌다는 거죠. 자, 경제를 보면 이거 뒤에 얘기했지만 1929년에 경제공황을 계기로 해서 자유방임주의가 포기돼요. 그리고 이거 수정하죠. 이거 수정자본주의라고 하죠. 케인즈주의. 그리고 생산과 분배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강화되면서 계획경제 개념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빈곤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 개인이 무능하고 나태했기 때문에 빈곤해졌다. 그러니까 국가가 간섭할 필요 없이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둬야 된다. 자, 근데 이게 이제 그 대공황 전후로 해갖고 바뀌어져요. 이런 것들이 이 빈곤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적인 문제다. 그래서 사회도 일정한 책임이 있고 사회도 뭐냐면 어느 정도 그들에게 복지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복지국가 개념이 등장을 했다. 뭐 등장보다는 확산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하여튼 이러면서 이제 복지 정책들이 이제 행해지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후에 이제 복지 정책은 국가 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상당히 진행됐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정강기 때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영국을 이제 넘어가죠. 영국엔 선거법 개정이 있었죠. 전후에. 선거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로 성인 남녀의 보통선거야. 성인 남녀의 보통선거. 그래서 성인 남녀의 보통선거 어떻게 이루어졌냐. 4차 때는 21세 모든 남성,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들이 이제 행해졌고요. 그 다음에 그 5차 때는 성년 남자의 어떤 보통선거, 만 20세만 더 넘으면 이렇게 이제 됐던 거죠. 자, 정치적으로 보면 노동당이 진출했어. 예전에는 누구하고 누구의 싸움이었죠? 보수당하고 자유당의 싸움이었죠. 그리고 노동자들은 자유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해줬어요. 근데 19세기 말에 들어가면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이 결집해갖고 노동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노동당이 이제 제2당으로 부각이 돼. 그래서 이제는 양당 구도가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자유당은 제3당으로 밀려나게 돼요. 자,
그 과정에서 노동당이 이제 집권하게 되고 두 번에 걸쳐서 집권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수당 내각 1차 맥도날드 내각이 이제 집권하고 세 번에 걸쳐 집권하네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볼드윈이라는 사람이 집권하고 그 다음에 1929년에 노동당 내각인데 이거는 아마 이제 그 맥도날드 제2차 내각인데 거국 내각일 거야. 그 당시 이제 대공황 여파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집권한다. 자, 그 다음에 영방이 조직되죠. 그래서 대전 중에 영국의 자치령에서 군대를 많이 파견했어. 특히 이제 뭐 뉴질랜드 그리고 뭐 호주, 뭐 인도 이런 데서 파견했죠. 인도는 그당 식민지였지만 그래서 영국과 나란히 세웠고 국제연맹에 독자적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죠. 그 당시 이제 남한 특히 영국 그 뉴질랜드하고 호주군 같은 경우에는 갈리폴리 작전에서 그 당시 많은 희생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젊은 20대 그 뉴질랜드 호주군 그 젊은이들이 와갖고 한 10만 명 죽게 돼요. 그래서 피를 흘렸으니까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웨스턴 미스튼 조약을 통해서 본국과 자치령이 국왕에 대한 공동의 충성을 겨뤘을 뿐 기타 모든 점에서 동등하며 상호 독립적인 걸 규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연영방 국가들이 완전히 영국부터 독립돼 나갔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총독만 파견해. 총독은 거의 이제 상징적인 존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령방 국가들은 여왕, 지금 여왕이죠. 엘리자베스 여왕을 이제 뭐냐면 일종의 충성만 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충성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령방 국가가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영국 영방에 속했던 나라는 이제 캐나다, 지금도 있죠.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남아공, 뉴폴랜드에 포함된다. 뉴폴랜드는 나중에 이제 뭐냐면 캐나다 쪽으로 해갖고 통합이 되는 그런 것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했고, 물론 이제 한계도 있어. 요게 보시면 알겠지만 다 백인들의 나라야.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는 포함이 돼 있지 않아. 인도도 1차 세계대전 때 많은 군인들 뭐냐면 그 전쟁에 보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은 그렇지만 그때 이제 했던 약속이 뭐냐면 너네들 전쟁에 뭐냐면 파견해주면 자치를 시켜주겠다. 근데 이제 막상 전쟁 끝나니까 자치는 형식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에는 반발이 불러일으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프랑스를 보자. 프랑스는 전쟁에서 제일 손해봤던 나라야. 왜 손해봤냐면 일단 미국에는 영국은 군대만 손해본 거야. 얘네들 가갖고 이제 뭐 전사자 내고 그런 건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전쟁이 주로 어디에서 진행이 됐어요? 프랑스 국내에서 했어요. 프랑스 국내. 그러니까 프랑스의 어떤 그 국토가 거의 항파됐고요. 전체 많은 인구가 죽게 돼요. 특히 젊은 인구 중에 20대 인구는 거의 50%가 거의 전쟁 중에 사망을 하게 돼요. 예, 상대적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손해를 못 봤죠. 왜냐면 얘들은 이제 뭐냐면 국내에서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 독일 국내에서는 다 그 프랑스나 이런 밖에 있어서 싸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입장에서 피해의식도 크고 어떻게 하든 이 이제 뭐냐 독일한테 돈을 끌고 와가지고 배상을 받아가지고 전후복구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독일이 돈이 없으니까 배째하시고 나와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 당시 이제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한테 예전에 뺏겼던 보불 전쟁 때 뺏겼던 알자스 로란 지방을 이제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석탄지대였던 자르 지방을 이제 병합하려고 했지만 이게 안 됐어. 자기 땅으로 반대가 심해서. 특히 영국이 좀 약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영국 입장 때는 프랑스가 너무 자르 지방까지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세력권을 확대할 경우에는 대륙의 어떤 세력 균형이 깨진다.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독일이 어느 정도 좀 강해야지. 물론 너무 강하면 문제지만 프랑스 견제할 정도 강해야지 영국이 뭐냐면 유럽 질서에 간여하기 좋겠다. 그걸 원했기 때문에 이제 뭐냐 병합을 반대했던 거죠. 그리고 비무장지였던 나일레트 공화국의 수입도 실패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독일이 나중에 날 공격할 거라고 생각해서 영국과 미국한테 방위 동맹을 요구했지만 미국과 영국이 거부했어요. 그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뭔가 세력 분열 같은 걸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꽝대시 닭이다 해가지고 조그만 나라들과 체결하죠. 폴란드, 유고,
체코, 루마니아 같은 이제 나라들과 동맹 조약 맺고 하는데 뭐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치적 상당히 불안정인데 프랑스는 그 영국이나 독일처럼 양당제도 뭐 이렇게 형성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뭐 좌파 정당이든 우파 정당이든 되게 분열돼 있어요. 수십 개 분열이. 그래갖고 그때 그때마다 이합 집산으로 해갖고 왔다 갔다 해요. 예. 지금도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우파 정당끼리 국민 분luc이라는 정치 단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파 정당끼리 좌파 연합을 이제 형성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국민 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파 정당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브랑켈라는 사람인데 이 대독 강경론자죠. 그래서 이 사람에서 독일에 이제 집권할 때 공업지는 누드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좌파 정당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대협조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권하자 또 누드부터 군대를 철수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루카르노 협정을 체결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있고 그다음 또 국민분력이 집권하면서 다시 정부를 조직해서 화폐 개혁을 해서 좌파 연합의 인플레이션 이런 걸 이제 막고 국제무역 호조를 통해 경기 안정을 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정치권이 왔다 갔다 했다. 좌파 우파 이렇게 미국을 볼게요. 자, 저는 미국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호황기였죠. 그러니까 대공황 이전까지. 아까 얘기했죠. 금융의 중심지가 이제 런던에서 어디로 간 거야? 뉴욕으로 간 거죠. 뉴욕으로. 이거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부상이 되었다. 아까 얘기했처럼 금이 이제는 영국과 프랑스의 금이 어디로 간 거죠? 미국 갔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더 그래요. 영국,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금이 다 미국 건너갔어요. 그래서 그 금을 받고 이제 미국이 뭐 탱크도 주고 비행기도 주고 전함도 줬던 거죠.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이거 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공화당의 하딩이 그 당시 어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립주의 외교 노선을 청명해서 이게 정상 상태로 복귀하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미국이 유럽 국가가 아니고 국제 문제에 간섭을 안 했잖아요. 이게 얘네들 정상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이 고립주의 외교 노선을 채택을 했고요. 그런 입장에서 국제연맹을 가입을 안 했어요. 연합에. 국제연맹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연합이 아니라 연맹이죠.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워싱턴 회의나 뭐 부전 조약의 주도적인 역할도 해요. 왜냐하면 국제 질서 형성에는 또 관여를 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외교주의, 고립주의 외교 노선을 채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집권했던 사람이 콜리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전후에 3명의 그 공화당 출신들이 대통령이 계속 연달돼요. 하딩, 콜리지, 그 다음 후보 대통령. 이게 다 공화당 출신이고 나중에 이제 정권이 누주했던 민주당으로 넘어가는데 자, 콜리지 때는 제일 전성기였어. 이게 대공황 이전까지 딱 직전까지거든요. 기업이 번창하고 공업 생산량이 일대 비약기를 맞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 정치는 이들 기업인들에 의해서 돈줄에서 좌우된다. 근데 이때 이제 좀 약간 웃긴 이제 그 상황이 연출됐는데 이게 뭐냐면 금주법을 제정했어. 금주법. 이 금주법은 뭐냐면 이 여성단체들이 주도를 해갖고 이제 제정을 했는데 이 금주법이 뭐냐면 이제 그 남자들이 맨날 술 먹고 깽판 부리고 그 술 먹고 막 여자 패니까 아예 이제 술을 만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 법이에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나? 왜냐면 술은 이제 일상적인 용품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밀주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밀주들이. 그리고 이게 범죄 조직과 연결돼요. 마피아 조직이 뭐 이런 조직과. 그래서 영화에 보시면 알카포네 같은 사람도 있죠. 이 알카포네가 금주법을 통해 나타난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풀어지긴 했지만 좀 현실에 맞지도 않는 법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런 이제 형상들이 발생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후 이제 뭐냐면 국제 질서 좀 약간 미국까지 얘기를 했고요. 여기 이제 그 기출문제 풀어보기 전에 제가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인증번호를 계속 까먹어.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까먹어갖고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인증번호를. 그래갖고 이번에 까먹지 않고 이제 좀 할게요. 서포트지 인증번호가 36번이에요. 36번. 예, 적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어,
기출문제를 볼게요. 기출문제를. 자, 여기 이제 정관계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정관계 어떤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64페이지 펴보세요. 자, 1차 세계대전 결과 및 영향에 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신생국가들이 제3세력을 형성했고 세계 평화를 제청했다. 자, 이건 2차 세계대전과 관련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자, 그 다음에 자본주의 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미국으로 이동했다. 맞죠? 이거는 이제 런던에서 뉴욕으로 이동했다는 걸 얘기한 거야. 런던에서 뉴욕. 영국에서 19세기 자유방위 정책이 수정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차 세계 결과가 아니라 대공황의 결과예요. 대공황. 오랫동안 유지됐던 이제 자유방위주의를 수정해서 파운드 블록 같은 이제 정부가 간섭하는 그런 정책들을 했죠. 자, 미국에서는 케인즈학파가 널리 확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탈식민지 운동이 거세졌다. 이거는 2차 세계전 이후죠. 제2차 세계전 이후 6, 70년대 이제 내용이고 이후의 상황이다. 자, 2번은 아까 풀어봤고 3번 이제 문제 풀게요. 자, 1차 세계대전 후에 각국의 상황에 설명 후 잘못된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 독일, 오스트리아, 투르크 등이 공화국을 수입했다. 예, 이거는 맞죠. 그다음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고 보통 선거가 일반화되었다. 예, 이것도 맞죠. 자, 그다음 미국은 국제연맹에 가입하여 국제 무대 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건 틀리죠. 국제연맹에 가입 안 했죠. 왜냐하면 이제 공화당 정권이 등장했기 때문에 고집주의 위에서 외교를 이제 추구를 했죠. 답이 3번이에요. 자, 영국에선 대전의 피해가 심하여 경제적 불황이 계속되니까 노동당 내각이 등장했다. 볼드윈이나 맥도날드 같은 노동당 내각이 등장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4번. 자, 4번을 보면 지도는 어느 시기에 독일의 영토를 나타난 거다. 자, 이 시기에 각국에 일어난 사건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그 정강기 시대 때 이제 영토를 이제 좀 파악을 해두시라고 했죠. 여기 딱 보시면 여기 단지니가 이제 국제무역항으로 이렇게 나있죠. 자유시로. 그리고 이제 독일 영토가 떨어져 있고, 이거는 1918년부터 해서 1939년까지 영토에 정강기 때 영토죠. 자, 정강기 관련된 사항을 물어보는 건데, 자, 여기 보면 그 영국에서는 노동당이 처음으로 집권했다. 그렇죠. 1924년, 29년 뭐 이렇게 집권했죠. 프랑스에서는 보통 선거가 남녀에게 평등하게 주어졌다. 그건 아니에요.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렇게 해서 이제 주어졌어요. 이거는 한참 늦었죠. 예. 이게 제가 1944년인지 1946년이 정확히 모른다 하면 46년일 거야, 아마. 그게. 자,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연방이 수입됐다. 예. 그래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이 수입된 거는 1917년 11월 이후 18년이죠. 소비에트 연방.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크라이나, 뭐 백러시아 등등 해갖고 이게 확대돼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소련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러시아 안에서 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은 18년. 그리고 여기 아마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니까 이제 앞에서 뭐 벨루시 뭐 이런 거 이게 1922년이에요. 이게 헌법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이 다른 거 가지고 합쳐져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이니까 이제 이거는 소련을 의미하는 거니까 1922년 정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트르크에서 무스타파 칼말이 공화국을 세우고 근대화 개혁을 단행했다. 예, 맞죠? 그래서 이제 이게 1923년에 앙칼라를 장악하고 오스만 트루크를 붕괴시키면서 터키를 만들죠. 나중에 기타 살 때 근대화 관련된 개혁 문제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노마의 진보를 통해서 무솔리니 이끄는 파시스탄 권력이 권력을 장악했다. 이게 1922년이에요. 외워두세요.
로마의 진군도 외워두셔야겠죠. 참고로 그 당시 히틀러가 집권한 건 몇 년이죠? 거기다 11년 붙으면 돼. 1933년. 그래서 대공황의 여파로 관련된 내용을 물어볼 때 무솔리니의 집권하면 틀린 거죠. 대공황은 1929년이고요. 대공의 여파 집권한 사람은 히틀러예요. 히틀러. 이거는. 자, 그래서 답이 이제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미국의 근현대사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무덤에 답하시오. 요거는 지휘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이제 파나마 운하와 관련된 거야. 파나마 운하. 그래서 원래 이제 파나마 운하가 이제 프랑스가 이제 했거든요. 프랑스 레세스라는 사람이 이제 했는데 수에즈 운하를 또 만들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걸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미국이 인계를 받았어. 근데 문제는 이 파나마 간할권이 그 당시에는 콜롬비아 정부였어요. 콜롬비아에 이제 뭐냐면 인계를 받으려고 하니까 콜롬비아 위에서 반대가 심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예 파나마를 독립을 시켜버리죠. 그래가지고 파나마 운하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요때 19세기 초에 결정적 대외정책 기조를 들 수 있다. 이음같이 이제 1904년에 미국은 프랑스부터 운하 건설을 인계받고 그렇게 이제 있는데 이러한 정책 기조를 확립하기 계기에 된 외교선언은 뭐냐? 멀로 선언이에요. 멀로 선언. 이거 이제 뒤에도 나오죠. 예. 그래서 멀로 선언은 남미의 아메리카 문제에 유럽이 간섭하지 마라. 우리가 하겠다. 근데 이 말은 이제 남미 중남미 지역을 뭐냐면 보호하기보다는 자기가 먹을 테니까 너는 뭐냐면 빠져다 유럽 국가는 그 의미야. 그러니까 일종의 제국주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멀로 선언은. 그래서 이제 이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파나마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파나마를 독립시켰죠. 이것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중남미 정책 개입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중남미 지역에는 반미 정서가 상당히 강해요. 이런 부분이. 자,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은 이거는 이제 세계경제공황이니까 좀 뒤에 얘기하죠. 예, 이 부분은 좀 뒤에 얘기할 거예요. 미국사 관련된 내용은. 뒤에 넘어가서 5번을 좀 볼게요. 5번. 문호개방 정책 좀 볼게요. 문호개방 정책과 관련된 문제가 268페이지 5번인데 문호개방이 뭐냐는 건 좀 뒤에 얘기해요. 이게 중국사와 관련돼 갖고 중국사 할 때 좀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문제는 먼저 풀어볼게요. 문제 관련된 문제는 다음은 이 김교사가 세계사 수업에 활용한 학습지다. 자, 기획과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학습지 있고 이제 학습자료에 보면 어느 나라의 대외정책 관련 사료. 자, 우리는 항호 유럽 열강에 의해 이 방구가 식민지 대상을 간주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이 방구라는 건 아메리카 대륙이죠. 자, 이미 독립을 선언한 정부 그리고 우리가 독립을 승인한 정부에 대해 유럽 국가가 그들 정부를 억압하거나 그들의 운명을 통제하려고 간섭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비우적인 의도도 드러날 것으로 보일 것이다. 자, 이것은 이제 멀로 선언이죠. 미국 대통령 5대 멀로가 공표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사국 동맹 구성했던 사국 동맹들이 그 당시 재정복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반대해서 일어났던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멀로 선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나는 이제 뭐냐면 상호 불신의 소지를 없애고 동시에 모든 국가들이 있던 긍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 열강들이 각기 주장하는 자기 나라의 세력권 안에 여타 국가들의 자유와 동등한 기회를 인정함으로써 모두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건데 이건 뭐냐면 1899년에 존 헤이라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공표했던 것이 문호개방 정책이야. 중국에 관련된 정책들이죠. 자, 그 당시 미국은 미서 전쟁 이후에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 양도받아요. 그래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특히 중국에 진출한 교두보를 이제 마련했는데, 자, 문제는 미국이 중국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다른 서구 열강들이 이미 중국을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세력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자신은 이제 중국을 분할하려는
사항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식민지 지배보다는 직접 지배, 경제적으로 이제 뭐냐면 해서 간접 지배하는 게 주 목적이었어. 그러니까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 직접 지배보다는 특히 간접 지배에 더 초점을 맞췄고요. 경제적 침투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그 이제 후진 국가로서 이제 뒤에 중국의 후진 진출 국가로서 어떻게 하면 중국 시장을 장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공포했던 것이 우리가 이제 중국의 영토나 주권을 건들지 말고 상호 경제 아래 뭐냐면 중국의 시장을 나눠 먹자. 이게 이제 존 헤이의 문호 개방 정책이야.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얘기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기획의 목적을 명칭을 쓰시죠. 이거는 원료 선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기획의 명칭은 원료 선언. 그 다음에 니은의 선언은 이제 목적은 이제 보면 선언의 목적. 중남미에서 유럽의 간섭 배제와 그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강화가 그 목적이었고요. 그다음 나는 이제 문호 개방 정책이고요. 뒤에 이제 목적은 중국의 이권 탄치에 이제 뒤늦게 뛰어든 미국이 통상의 기회 군등과 중국의 영토 보조를 내세워서 상업적 권리를 이제 획득할 목적으로 했다.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문호 개방 정책이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된 것은 1920년에 워싱턴 회의를 통해서 공인받게 되죠. 9개국 회의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책 관련된 내용들 파악을 해봤고요. 다시 경기도 이제 합격자 서브노트 이제 들어와서 독일의 바이메르 공화국을 이제 보죠. 자, 독일의 바이메르는 왜 바이메르 지역에서 공화국이 성립되냐 그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직후죠. 그 베르링에서 이제 정부를 세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메르 정부가 이제 중도파, 그러니까 사회 3인당의 온건파들이 중심으로 만들었던 정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거기에 세우려니까 베르링 세우니까 그 베르링 극자와 구구들이 설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링에서 세우면 좀 위험하다 해갖고 좀 한적한 바이메르 지역으로 이제 가갖고 국가를 세웠어요. 정부를. 그래서 이 국가를 뭐냐면 그 공화국을 바이메르 공화국이라고 해요. 물론 나중에 중심은 이제 베르링 옮기긴 하지만 자, 그래서 1919년에 세워졌고요. 남녀 보통선거로 선출된 국회에서 이제 독일이 연방공화국임을 선포하죠. 제정에서 이제 공화국으로 넘어가죠. 자, 이 바이메르 초창기 때 이제 정권은 SPD 뭐냐면 다수파 3인당이에요. 다수파 3인당. 그래서 3인당 독립파 3인당하고 다수파 3인당이 있다고 했죠. 독립파는 좀 약간 극제에 가까운 거고 이들은 좀 온건한 사회주의자야. 예. 그래서 이때 노동자 출신이었던 엘베르트라는 대통령이 선출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통치하기 어려우니까 중도 우파 세력들 끌어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우파 세력 중에 협력할 수 있는 세력들이 끌어들여서 연합정부를 만들고 베르사유 조약을 비준한 다음에 바이메르 헌법을 채택하게 돼요. 예. 자, 그러면 바이메르 헌법이 뭐죠? 이 바이메르 헌법은 당시에는 상당히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헌법이었어요. 근데 독일 상황에서는 그 당시 받아들일 수 없는 헌법 내용 중에 하나였죠. 자, 일단은 그 내용을 보면요. 권력구조 측면을 보면 입법 측면에서 보면 이제 18개 연방 대표들로 구성된 참의원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상 입법권은 하원 정도 되는 이제 국회로 구성된 국회에 있었다. 그래서 이때 20세 이상의 남녀 보통 선거권이 이루어졌다. 상당히 뭐냐면 선진적이죠. 예전에 제국헌법도 25세에 남성들에게 보통 선거권을 줬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뭐냐면 법으로서는 상당히 선진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선진적인 법이었고요. 행정적인 측면을 볼 때는 전 국민이 이제 직접 선거에 선출한 임기 7년 대통령이 조약 체결권, 내각 조직권, 해산권, 군 통수권, 국회 해산권은 비교적 많은 권한을 가졌고요.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대통령이 이런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는 누가 하냐면 내각 수반이었던 수상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수상을 임명해갖고 그에게 이제 내정을 맡기는 거죠.
저 대통령 외정만 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시에는 긴급 명령권을 내냐. 그래서 긴급령이라는 긴급명령권은 비상대권을 뭐냐면 내는데, 이게 나중에 하근이 돼요. 남용이 돼서. 대표적인 게 이제 히틀러가 권력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히틀러는 이제 그 선거에서 큰 승리는 했지만 제1당을 못했어요. 3인당이 계속 1당이었고. 근데 그때 이제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그 신덴부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덴부르크. 그 탄네베르크에서 이제 그 국민적 영웅이 됐던 그 늙은 대통령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 거의 죽을 나이니까 오락가락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이제 그 정치는 하지 않고 누구한테 맡겼냐면 그 당시 그 시틀러에게 정치를 맡겼거든요. 원래 이제 신데부르크 시틀러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정치 균형을 위해서 그 사람 기용을 했던 거야. 그런데 이 시틀러가 신데부르크의 이제 정권을 받고, 특히 이제 신데부르크 뭘 받냐면 긴급령이라는 거죠. 긴급령. 그래서 긴급 그 비상령 이런 것들 뭐냐면 위임받은 거야. 그러니까 신데부르크가 수상한테 긴급 비상권을 그냥 뭐냐면 수동 내버려둔 거죠. 예전부터 그런 관례들이 쭉 있었고, 자, 그러니까 이제 시틀러가 그걸 이용해 갖고 자기 정권을 장악하는데 이용을 해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수권법까지 통과시켜가지고 아예 그냥 뭐냐면 바이에르 공화국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이 비상대권, 그러니까 긴급령이나 비상대권이 나중에 시틀러가 정권을 잡을 때 이용했다, 악용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성격이 또 있는데, 필요할 경우에 기업을 국유화시켰고, 그렇지만 이제 사유재산과 상속권을 보장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바이메르 헌법이 상당히 참신하다는 게 뭐냐면, 최초 국민의 어떤 노동권이 확인되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해 줬다는 거야. 예, 그게 상당히 획기적인 거야. 그 당시에는. 자, 근데 바이메르 공화국에 바이메르 헌법에 문제점도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 첫 번째 바이메르 헌법은 한 개인데, 일단 패전의 산물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바이메르 헌법이 만들어지고 국민들 어떤 동의가 있는 것들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당시 독일 국민들은 패전을 뭐냐면 패전을 시인하지 못했어요. 인정하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독일 국민들은 어떤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등에 칼을 맞았다는 이제 어떤 피해 의식에 사로잡혔어요. 배반당했다. 이건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우리는 잘 나가고 있었는데, 승전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사회주의자들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바이메르 정부 얘네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등에 칼을 찔러가지고 배신을 당해갖고 우리가 졌다, 이런 인식을 갖게 돼.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그 당시 전쟁 주요 전쟁터가 프랑스였어요. 프랑스. 그러니까 독일 국내에서는 전혀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전쟁을 하는 사람 외에는. 그러니까 국민들은 항상 그 승리의 소식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잘못된 판단을 가지게 될 거고, 거기다가 이제 배상금 문제 때문에 그 막대한 배상금을 자기가 이제 또 뭐냐면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피해 의식을 나중에 히틀러가 이용해요. 정권을 장악하는데.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리 헌법이 좋아도 독일 국민에게는 이 민주주의라는 건 처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국민의 민주주의를 처음 대하는 아주 낯선 것이었다. 낯선 것. 왜냐하면 예전까지는 짜르의 어떤 독재 체제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민주주의가 나오니까 얘는 당황한 거지. 물론 이제 지금 독일은 상당히 민주주의한 국가지만 그 당시에는 민주주의란 말은 생소했던 거예요.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이나 외칠 수 있었던 거고 생각했던 거지, 일반 독일인들은 그거는 처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이메르 헌법을 만들어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게 정치라는 게 꼭 제도와 법이 좋다고 해서 정치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운영하는 것도 이제 필요한데, 그 운영하는 사람들 인식 수준에 또 달려있는데, 그 당시 그 바이메르 헌법을 독일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 그리고 바이메르 공화국은 초창기 때 큰 위기에 이제 처하게 돼요. 그 위기가 왜냐면 일단 극우 세력과 국자 세력부터 공격을 받게 돼. 예. 그래갖고 이제 끊임없는 공격과 도전을 받는데,
구고세력들이 일으켰던 게 카프 폭동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시틀러가 일어나는 무엔에 일어난 폭동도 있었죠. 그 다음에 공산당 폭동도 있었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예전에 설명한 스파타쿠스의 반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경제적으로 상당히 또 타격을 받았죠. 극심한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프랑스의 의료 점령에 의한 이게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이 심화됐고, 그 다음 빈부격차가 이제 심화돼서 그 당시 이것도 왜 이건 또 안 되네요. 예. 자, 봉급 생활자 중산 계급이 빈곤화됐고 오직 산업자만이 채무를 손쉽게 걷고 중소기업은 흡수되어 거대한 산업체로 성장을 했다. 독점기업 발전이 됐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극구 국자 세력이 더욱 중동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시틀의 무엔 폭등이죠. 물론 실패했지만 그러면 왜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났냐면 배상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배상금을 갚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 돈을 많이 받으면서 갚으려고 했던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왜냐하면 그 당시 베르사유 조약 때는 그때 기준으로 금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찍어서 갖다 바쳐도 뭐냐면 금을 살 수 있을 만큼 뭐냐면 그 당시 돈이 많이 그 금값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어. 자, 뭐 그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누가 개선했냐면 스톨제만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개선했는데 이 사람은 외워두시라고 했죠. 이 사람 업적이 되게 많아요. 1923년에 통화개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1조 마르크를 그 당시 1레튼 마르크로 이제 고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폐 단위가 막 올라가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빵 하나를 사더라도 많은 그 돈을 가지고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레텐 마르크 해가지고 이제 화폐 단위를 축소시키는 거야. 그래서 화폐 단위 변경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좀 전문으로 리도미네이션이라고 해요. 리도미네이션. 예. 그래갖고 화폐 단위의 변경해가지고 리도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이 리도미네이션을 단행했다. 예. 그래갖고 이게 제대로 써야 되는데 제대로 써줄게요. 그러니까 리도미네이션을 단행했는데 이게 화폐 단위의 변경 관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금 10,000원 뭐 20,000원 이렇게 좀 단위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10원, 100원으로 바꾸자고 이제 논의가 좀 있잖아요. 자, 하여튼 이런 이제 화폐 단위 변경을 했다. 그거는 이제 크게 도와줬던 게 뭐냐면 통화 안정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건데 그 도주안에 보면 이제 미국에서 2억 달러 차관을 줬다고 했죠. 그래서 이 차관을 가지고 이제 금을 사두고 금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금본위를 이제 지향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통화를 안정시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루카누 협정을 맺어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국제연맹에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부전조약을 만들었죠. 예, 체결됐고 그리고 영화를 채택해서 배상금을 대폭 삭감받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라일란트에서 원래 연합군이 진주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덕택 때문에 베르사유 조약이 구정된 거다 4년 앞서 이제 철수를 했다. 자, 그래서 이제 1920년대 후반에 들어가면 1차 대전의 수준을 능가할 만큼 경제가 발전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한계가 있었어. 무슨 한계냐? 미국의 어떤 자본에 크게 위존했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날 때 미국 자본이 철수를 하게 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큰 이제 뭐냐면 어 경제적인 어떤 타격을 받게 되는 바탕이 되었다. 배경이 되었다. 여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공황과 각국의 대응을 볼게요. 경제공황과 대응. 요거는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제가 좀 쉬었다 할게요.